네, 이전 시간에 무용고 사망자의 정의, 그리고 무용고 사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무용고 사망자에게 제공되는 공영장례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수원 세 모녀의 장례를 공영장례로 치렀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이 공영장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서울시의 기준으로 이 공영장례란 무엇인지, 기사를 보면 그냥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공영장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무용고 사망자 장례가 공영장례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공영장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장례가 있기 전에는 무용고 사망자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무용고 사망자분들은 어떠한 장례 의식도 없이, 예를 들면 아까 가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장례를 통해서 우선 무용고 사망자분들이 최소한 지인이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장례 의식을 제공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공영장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동의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분들에게 공영장례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공영장례는 그 무연고 사망자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장례도 지원하고 있는 영역이 또 하나의 공영장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무연고 사망자와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공영장례가 지원되고 있는 거군요, 서울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로 그 지원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연고 사망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기타 구청장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이었나요? 그 북한 이탈 주민과 5살짜리 아이가 함께 아사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무연고도 아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지만 서울시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영장례로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요. 실제 이번에 수원 세모녀의 장례도 공영장례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3일장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장례를 했던 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러한 공영장례가 지원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고인이 재정적 이유나 혹은 가족이 없거나 알 수 없거나 거부 기피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공공이, 우리 사회가 함께 애도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례 의식입니다. 그 장례 의식을 통해서 고인이 애도받을 권리,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영장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상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 공영장례라는 것은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우선은 세 가지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무연고 사망자는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를 할 사람이 없으면 구청에서 인지하고 그분을 연고자를 찾은 다음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또는 위임하거나 기피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건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초자치단체가 무연고자로 확정하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럼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공영장례가 지원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게는 공영장례가 제공되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저소득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영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사망하기 직전에 위독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장례 지원, 공영장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면 서울시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의전업체에서 이제 장례 의식과 발인과 화장까지의 전체 과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제급여 대상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자, 장례를 할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75세 이상이면서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례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자면 소득이 없거나 지금 실업 상태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 당장은 지원 대상이 좀 협소한 것 같네요. 네, 공영 장례가 사실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장례를 못 하시는 분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신청은 서울시 내에 있는 어떤 동주민센터를 가도 모두 안내가 되고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하시던 분이 오시면 미처 그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혹시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분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나눔과 나눔이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68-3412이고요. 아마 여기에 자막으로 쭉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공무원분과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서는 어떤 절차를 지원하고 있나요? 우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된 다음에 부고를 알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위임했던 가족이 있다면 가족분들에게도 몇 월 며칠 장례식이 있다라는 안내가 되고요. 혹시 참여하고 싶은 지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또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나눔 홈페이지에 부고가 게시되고 때로는 그 부고를 보고 참여자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화장 당일이 되면 화장장으로 시신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 장례는 화장이 주로 11시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시부터 장례 의식이 제공이 되고 빈소는 9시부터 마련이 됩니다. 약 3시간 정도의 빈소가 마련되고 화장 시설에서 장례 의식과 화장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장례 의식에서는 어떤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냥 장례 의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림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요. 네. 장례 의식은 사실 종교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서울시 공영장례를 기획하면서는 전통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과 국, 사과, 배 등을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오신다면 함께 상주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하지 않는 장례도 있겠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상주 역할을 맡아서 고인께 식사를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참여자들이 조사도 낭독하고요. 또 요일마다 때로는 고인의 종교를 한다면 종교 예식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종교 예식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로로 고인을 봉송해드리고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화장장에서 장례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최근에 제가 보았던 상조회사들의 검소한 가족장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우리가 3일 동안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접객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장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객이 많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검소한 장례 상품이 되게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굳이 3일 동안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발인하는 날 발인제 형태의 짤막한 장례 의식을
진행하고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다 뿐이지 일반적인 장례와 동일한 절차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용고 사망자 장례, 공영 장례의 경우에는 실제 기간, 뭐 3일장이라고 하는 기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압축적으로 하루에 하루 장례로 진행된다는 게 다른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수원 세모녀의 그 장례, 공영 장례식이 뭐 언론에서는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많이들 얘기했고 또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조문을 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왔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공영 장례도 외롭고 쓸쓸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민들이 함께 치르는 그런 장례로 꼭 쓸쓸하고 외로운 장례라고 보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조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무연고 사망자의 참여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도 연고자 가족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분들이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장례를 할 사람이 없던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뭐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시민들이 참여하시는데 저희는 1365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가셔서 나눔과 나눔 또는 서울시 공영장례 자원봉사를 검색하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조문객으로 자원봉사로 장례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연고 사망자들이 불쌍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동일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시민이 같이 함께 마지막을 동의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옷차림은 너무 원색 계열만 아니면 부담 없이 편하게 입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아직 많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제도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영장례라는 게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거 납득은 되지만 이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공영장례는 왜 필요한 걸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과 공영장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학생이 바로 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장례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되냐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루는 이제 저희 음식 공영장례 끝나면 사과배를 음식을 이제 쪽방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갖다 드린 이후에 얘기할 게 있어서 쪽방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 나누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벽에 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죠. 동그라미 크게 치고 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공영장례라는 게 꼭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쪽방에 거주하시는 그 주민이 왜 벽에다가 무연고 담당하고 제 번호를 쓴 다음에 크게 동그라미까지 쳤을까를 보면 본인이 설령 고독사를 하든 또는 자기 사후에 장례할 사람이 없을 때 저에게 연락된다면 공영장례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꼭 죽은 사람만을 위한 장례는 아니구나. 살아있는 사람들, 특히 무연고 사망자가 될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공영장례는 내가 죽어도 국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 사회가 나를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인 거죠. 그래서 공영장례는 꼭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위로와 또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제도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서울시 고독사 예방 정책에 이 공영장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인데 공영장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독사 위험군들에게
이 공영장래는 당신이 설령 고독사를 한다고 해도 사회가 당신을 존엄하게 잘 마무리할 것이라는, 당신이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사회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장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기척을 서로에게 내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영장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봐서, 첫 번째, 가족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못한다면 사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공영장례다. 두 번째, 우리 다음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가족은 아니지만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공영장례다. 세 번째, 가족도 없고 삶의 동반자도 없는데 장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동시대를 함께 살던 시민들이 애쓰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례 의식이 바로 공영장례다. 그래서 공영장례를 세 가지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공영장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영장례는 전국적인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은 조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 설령 내가 아프면 어디를 가서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죽거나, 아니 서울시민이 아니면 그분에게 공영장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나눔이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 상담 전화가 와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는 게 앞서서 물어봅니다. 혹시 서울 시민이세요? 서울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죠.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죽는 것도 서울에 가서 죽어야 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영장례가 현재는 지역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공영장례 제도가 하루빨리 전국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작동을 해서 모두가 죽음 이후에 장래에 대한 불안에 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가족관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립과 단절을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공영장례 제도라는 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서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장래 불안에 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습니다.